국축 팬들의 궁금증과 이슈를 긁어주는 국축 취재단 하드캐리. 안녕하세요.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우정입니다. 하드한 주제의 코어를 깊고 화끈하게 파고드는 국내 축구 콘텐츠 하드캐리 13회째를 맞았습니다. 바단점을 돌아가는 K리그 열기가 뜨거운데 최근에 이 열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건설적으로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K리그와 국축을 하드캐리 해보겠습니다. 풋볼리스트 사옥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늘 그렇듯이 풋볼리스트 취재팀 축구 삼총사 구삼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효용, 허인의 조희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드캐리의 방송이 녹음 텀이 일주일인데 그 사이 경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다들 얼굴에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 있네요. 저도 어제 갔다 왔거든요. 저는 어제 서울과 울산의 경기를 갔다 왔고 그 그 전 주말에는 울산과 전북의 경기를 갔다 왔습니다. 중요한 경기들 좀 다 갔다 오게 됐는데, 네. 울산이 네, 제가 울산이- 지난번에 걱정위원회 열면서 제일 그렇죠. 먼저 선제 실점 얘기를 네. 그렇게 했는데 전북한테 무슨 전반 30분 만에 3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진짜 굉장히 걱정이었네. 수비가 엄청 흔들리고, 그리고 김영건 선수가 국대에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체력적으로 나 이렇게 좀 폼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원두 선수 부상으로 그 삼선 미드필더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전북에도 그렇게 실점을 했고 FC 서울전에서도 똑같이 실점을 했습니다. 네. 그 뭐랄까 위험 지역이라 해야 될까요? 그 중거리 슛하기 딱 좋은 위치에 슈팅을 딱 때릴 때 막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편하게 상대가 슈팅을 하고, 그 선수들은 사실 압박 없이 슈팅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쿠니모토, 뭐 바로, 그리고 팔로스비치 다 왼발잡이 선수인데 맞아요. 이 왼발잡이 선수들한테 4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 어제 열렸던 서울전은 또 이 울산의 전매 특허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렇죠.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서울은 어떡합니까? 서울은 아무래도 나상호의 공백이 좀 커 보이더라고요. 네, 그 서울이 서울 나상호 팀이야? 내가 얘기했었죠 분명히. 네,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선배가 크크크에서도 나상호의 부상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주 정도. 어제도 이제 1대0으로 앞서는 상황에서 사실 서울이 내려선 다음에 이제 역습만 잘하면 됐거든요. 수비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나상호가 없다 보니까 정원민 선수가 대신 나왔는데 아무래도 답답했고, 예. 그리고 그렇지. 그 이후에 박동진 선수가 공을 받는 장면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마지막 헤딩 슈팅 제외하고는 이렇게 역습이 좀 잘 안 됐다. 예. 그러니까 서울은 공을 운반하는 루트 자체가 뭐 고요한이나 한승규나 나상호 이런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 빠져버리니까는 네. 뒤쪽에서 아무리 잘 버티고 해도 전방적으로 공을 가져가줄 선수가 없으니까 카운터의 위력이 많이 살지를 못했죠. 네. 조효정 기자는 네, 지난 일주일 사이 저는 어제 인천 대구 경기를 다녀왔거든요. 와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저는 인천 대구, 경기를 인천 강원? 네? 어제면 인천 강원. 네. 인천 강원이군요. 네. 네. 대구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인천 경기를 올해 딱 2경기를 갔어요. 네. 그 인천 대구 경기랑 인천 강원 경기인데 아, 이게 대구랑 강원이 제 담당 구단이라서 네.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네. 무고사가 찢어버려. 인천 대구전에서 2골 넣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해트트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득점. 네. 첫 번째 득점도 첫 대단했는데 번째 득점인데 그렇죠. 두 번째 득점은 진짜 그 움직임 들어가는 침투 움직임하고 마무리까지 그냥 바로. 마무리까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 물이 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그 첫 번째 골 장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각도 없는 곳에서 터닝 슛으로 골을 넣었고, 두 번째 장면도 네.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고. 그래서 근데 조금 그래서 요즘 걱정입니다. 왜? 제가 인천 관리를 담당 구단이 인천 경기를 해야 가는데 제가 갈 때마다 무고사가 날 뛰어버리니 예. 제가 담당 구단을 바꿔야 하는 건지. 지금 인천 담당 누구죠? 지금 저희 팀장님. 네. 팀장님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진짜 정리하세요. 제가 가야 무고사가 좀 많이 득점왕을 할 수 있다. 조효정이 가면 인천이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 있다. 현재 2경기 5골입니다. 제가 한 경기에서. 자, 우리 허인혜 기자. 저는 주말에 슈퍼매치 갔다 왔어요. 슈퍼매치. 오늘 또- 현장에 계셨구만요. 네.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계셨는데 뭐했어요? 경기장 안 돌아다니고 그쪽을. 저요? 항상 무슨 일이 무서워요. 터질지 무서워요. 예상을 하고 돌아다녀야죠.
근데 그때 제가 사실 저는 조금 사전 기자회견 1시간 전쯤에 하잖아요. 시간을 딱 맞춰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진 않고 그냥 거의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미디어실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그날은 네, 뭐 돌아다니거나 그럴 여유는 없었어요. 약간 그날 슈퍼매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보니까 우리 병버지께서 네, 그로닝 선수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신 것 같은데. 그쵸. 완전 대놓고 질타했죠. 그 네. 여름 이적 기간 동안 좀 공격수 포워드 쪽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좀 그 극단적인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예, 그로닝 선수를 매각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매각. 무슨 매각이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매각이 아니죠. 지금 물타기를 좀 더 해야죠. 물타기 좀더 수요가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판매. 건데 예, 그렇죠. 수요 없는 공급. 아니 누가 커뮤니티에 그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만약에 그로닝을 무상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K리그 나머지 22개 팀 중 받아들이는 팀이 있을까? 그런 글을 올려놨던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로닝 선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부진하기에는 좀 그죠.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이 병버지께서도 그런 언급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적응은 아니고 실력이다라고 또 이야기도 했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게 얘기하셨네. 네, 정말 실망이 큰가 봅니다. 언제까지 적응만 하고 있을 거냐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화요일이랑 수요일 다 K리그 2 중계를 들어갔는데 네. 한 경기만 얘기를 해드리면 어제 중계 들어갔던 서울이랜드 안산. 아, 안산. 네, 우리 안산 조민국 대단하네요. 감독의 진심 사커가 이제 시작이 됐다. 통하기 시작했네요. 이제. 예, 연승을 드디어 타셨고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야, 안산보다 더 성적을 잘 내는 팀은 딱 2팀 있어요. 충남 안산? 아니 충남 안산 말고 광주와 대전. 광주와 아. 1위, 2위 팀만이 안산보다 성적 잘 내고 있고 최근 5경기 성적만 보면 3위입니다. 와우. 오 승격하겠는데요. 안산이 드디어 네. 후반기 질주 시작하네요. 그런데 뭐 안산은 지금 좀 내적으로 약간 또 어려움이 이슈가 있죠. 있는 것 네. 같고 그 정종용 감독이 네. 까뉴뚜 선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제 딱 상대 보고 까뉴뚜라고, 나니 딱 까뉴뚜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뭔가 상대를 수비를 무너뜨리고 풀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를 지금 외국인 선수를 네. 찾고 있다고 해서 제가 까뉴뚜는 어떠세요 감독님 했더니 이거 뭔가 어떻게 알았지 느낌의 그런 버터로 네, 그런 웃음으로 네. 이제 하셨고. 파동이 요동치네요. 아니 근데 안산 그레이스 구단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서울 이런데 계속 까뉴뚜 선수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 근데 어제 까뉴뚜 선수가 너무 잘했거든요. 쇼케이스였군요. 네, 쇼케이스. 쇼케이스를 완전하게 해버렸죠. 근데 이제 이랜드가 찾는 유형에 부합하는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왼발 제가 볼 때는 위협적이고. K리그 2에서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윌리안, 까뉴뚜, 플라나 네. 그리고 저기 헤이스. 헤이스. 이런 선수들인데 지금 이동시킬 수 있는 선수 윌리안은 이미 대전. 그날 그렇죠. 대전으로 네. 가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까뉴뚜를 노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안산 없는 살림인데 까뉴뚜까지. 이랜드도 다른 의미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뭔가 부을 수 있다는 게. 올해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한 20억 정도를 증액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래도 안 돼? 이런 느낌의. 한번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그거 아직 한번 해보자. 완전히 어디까지 가나. 우리 저기 의장님 홀리워터 의장님한테 네. 홀리워터. 더 써보세요 더 써봐야 우리가 승격을 할 거 아닙니까? 드디어 뭐 예산의 앞자리가 2로 바뀌는 순간까지 야. 한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대전만큼 써봐야 뭐 이런 느낌이. 근데 정종용 있잖아요. 감독도 어제는 좀 뭔가를 생각을 했는지 경기 후 기자회견을 보니까 제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기사로만 봤는데 네.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 변화 안에는 나도 포함될 수 있다. 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즘에 K리그 2도 워낙 승격의 기회가 넓게 열려 있는데 그만큼 또 성적이 안 따라주는 팀들은 많이들 지금 그렇죠. 감독님들이 위기에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곡축판이 커져야 하드캐리도 계속 흥하는데요. 다시 시작돼서 달려가고 있는 K리그의 시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하드캐리도 재미난 컨텐츠라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슈퍼매치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했었죠. 네. 슈퍼매치가 모처럼 이 대한민국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게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네.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전, 더비, 최고의 컨텐츠라는 자부심과 명성과는 달리 화제의 중심에 선 건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매체에서 다뤄지더라고요. 막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사건 사고 소개하는 종편 채널 뭐 사건 반장 네, 사건 이런 반장.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지고 뉴스 보도 채널에서도 네, 네. 뉴스에서 그, 나왔죠. 9시 뉴스 이럴 때 그렇죠. 되게 앞쪽에 배치가 되고 네. K리그가 이렇게 관심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싶기도 하고. 호날두 이후 진짜 오랜만인 네. 것 같은데 근데 왜 항상 이런 가치만 받아야 돼? 그렇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슈로 다뤄지는 게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원래 이런 사건은 언론이 먼저 내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보고 아니면 소개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SNS나 뭐 이런 게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먼저 영상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부터 거꾸로 가서 공중파나 이런 데까지 네. 나오는 요번 이제 그런 게 요즘 가능한 시대인데 이번 사건이 딱 축구에서는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파도 뭔가 새로운 괴담이 나왔고 또 사과문도 뒤에 또 논란까지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과문 같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갈수록 일이 좀 커지는 느낌이 있었죠. 마무리가 돼야 돼, 수습이 네. 돼야 되는데 계속 땔감을 불을 껴서 집어넣어. 불을 씨를 집어넣는 근데 느낌. 요즘 되게 사과문을 보면 전부 다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를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수정을 거쳐야 돼요. 맞아요. 모든 1차 사과문, 사람들이- 2차 사과문. 아니 근데 사실은 구글링만 해도 사과문의 어떤 정석, 사과의 방법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의 불미스러운 일이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슈퍼매치를 다녀온 수원 삼성 담당 네. 기자인 허인혜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 순으로 다뤄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19일 수원 삼성 홈구장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슈퍼매치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현장 취재를 갔는데 공식 입장객 수가 이제 12,000명이 넘을 정도로 좀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네, 올 시즌 2위 기록, 네, 두 번째라고 관중수 하더라고요. 2위 기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위는 그때 슈퍼매치 서울에서 열렸던 그때 18,000명 정도 왔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슈퍼매치가 확실히 히트 상품이라는 거는 이날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사건은 경기장 외부에서 이제 북측 게이트 근처에서 발생을 했어요. 수원 서포터즈인 프렌테 트리콜로가 음식과 조류를 즐기기 위해 주최한 이 자체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중학생 팬 한 명이 그냥 얌전히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이때 이제 서울 중학생 팬 한 명을 수원 팬 여러 명이 에워쌌고 그중 수원 팬 한 명이 서울 중학생 팬을 들어올려서 땅에 내던진 이 폭행 사건이거든요. 네. 이 영상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면서 좀 폭행이 일어난 직후에도 주변에 있는 수원 팬들이 응원가를 부르고 있고 누군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려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단 괴롭힘을 한 거죠. 한 명은 또 폭행을 가했고. 그렇죠. 예. 게다가 이 서울 팬은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벗어라고 욕을 했다면서요. 네, 뭐 이- 목격담이 예, 많이 올라오고. 목격담에 의하면은 네. 어딜 감히 여기서 네가 서울 유니폼을 입고 그쵸. 지나가냐 당장 벗어라 이래서 네.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벗었다고.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벗을 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머님이 이 피해자의 어머님이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유니폼을 벗으라고 해서 벗었다고. 야,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예. 일단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고는 해요. 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이 가해자의 어떻게 보면 뭐 해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듣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니까 일단 사과를 받아줬다고 하고요. 예. 그게 뭐 사과문에 나오지만 왜 그랬냐고 했을 때 응원 어떤 퍼포먼스를 위한 뭐 예, 뭐 점핑 점핑. 얘기가 나왔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점핑이라는 게 응원 퍼포먼스를 의미하는 단어인가? 그렇죠. 그들만의 어떤 뭐 퍼포먼스를 의미한 것 같은데 정말 대중적이지 않은 예, 점핑 그 자체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이해를 하지만은 서포터즈가 점핑이라는 걸 한다고? 예. 어쨌든 뭐 별거 아닌 게 아니었죠. 음. 가해자는 뭐 분위기에 취해서 응원가를 부르고 그런 뛰는 점핑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덩치가 커서 놓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기자분들은 뭐 해당 동영상 보시면은 예. 그렇게 보이셨나요, 그게? 이게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네. 멀었어요. 네. 엄청 멀리서 멀리 그리고 놓은 게 아니라 이게
머리 쪽, 목 쪽부터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가지고 저 괜찮나? 혹시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잘못 땅에 이제 곤두박질 쳤으면은 이게 진짜 큰일로, 심각한 크게 다칠 수 있는. 이게 그냥 이 피해자 학생이 뭐 멍이 들고 다치고 이 정도 끝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신경 쪽이 네. 긴장된다, 척추 쪽을 다친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그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피해자의 이제 어머님도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의하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곤두박질 쳐진 뒤에 또 가해자는 주먹질을 하려고 또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그 네. UFC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파운딩이라고 파운딩이라고 하죠. 네. 자세. 예. 사실 그게 실수로 떨어뜨린 다음에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딱 그런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사실을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잘못을 뭐 그런 행동이라고 보였고요. 어쨌든 결국 축구계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도 공론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아버지가 동영상을 보고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음. 이제 서울 서포터즈 수호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구단과 법적 조치 예정이며 수호신 소모임에서 AFC에 항의 메일을 발송했다. 그리고 가해자 관련 소모임과 인적사항 대강 파악했고 증거자료 제보 잘 받았다고 또 이렇게 업로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원 측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구단이랑 네. 그러니까 수원 관계자는 20일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수원 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보도가 나왔을 때 수원 구단 관계자가 해프닝이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또 엄청나게 이게 후폭풍이 일어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해프닝이라는 말이 나온 게 이 구단에서 파악했을 때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를 해서 사과를 해서 뭐 받아들인 것까지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끝났구나 싶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정확한 진상에 네.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만 듣고 그렇죠. 예. 해프닝이라고. 별일 아닌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 그렇죠.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줬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네. 그걸로 알고 이제 했던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 당일에 20일 당일에 저녁에 수원 관계자에게 전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들었던 말은 경기장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뭐 사법적인 조치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입장 금지 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2년으로 정해졌죠. 이것도 사실은 좀 약하다라는 약하죠. 예.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2년이라는 시간 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는데 그냥 2년간의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 어떠세요?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조금 뭐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글을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평생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최소 그래도 2자릿수는 가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해야 좀 뭔가 징계 이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한 징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폭력이니까 이게.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팬들이 이게 우스갯소리가 나올 얘기는 아니지만 2년이라고 하니까 이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서요. 네네. 그거 수원 팬에 네네.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네. 뭐 고등학생 알려진 팬으로 대로. 알려져서 그런 좀 근데 이 수원 팬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2년간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큰 벌은 아니지 않나, 징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 가해자 쪽에서 이제 자필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도 좀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그 얘기가 또 나와요. 네, 점핑을 네. 하려다가 실수로.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거를 가해자 쪽하고 이 가해자 쪽이 속해 있는 조직은 그 그룹은 되게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방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또 이제 자필 사과문에도 이게 점프를 하자고 들어 올렸다가 놓쳤다고 또 설명을 했어요. 근데 21일에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을 했거든요. 네. 그때 작성한 내용이 가해자 포함 5명 정도의 무리가 응원가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또 억지로 어깨동무를 시도했고 이 피해자가 뿌리치니까 또 다시 어깨동무를 또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피해자는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본능적으로 또 팔을 디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썼던 말이 가해자가 또 다시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려고 그리고 여러 명이 둘러서서 유니폼 벗으라고 해서 이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유니폼을 벗으니까 더 크게 응원가를 또 거기서 불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적인 해코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중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대응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데 그런 좀 어린 학생이 좀 당했을 수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트라우마가 저는 굉장히 크게 남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오스마르 선수가 네. 트위터에다가 올렸던 글도 네. 그렇죠. 네, 세게 올렸죠. 예, 굉장히 비겁하고 수치스럽고 네, 맞아요. 당신들은 한국 축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나 있어라 뭐 이런 식의 글을 맞아요. 올렸었죠. 네, 그리고 기성용 선수도 좀 인스타그램 서울 게시글에 네. 점핑은 카라임 뭐 이렇게 댓글도 달았어요. 이게 기성용 선수의 연령대를 드러낸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근데 점핑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래된 뭔가 거예요. 기성 카라는 선수의 아, 그 네. 비꼬는 듯한 비꼬는 거죠. 그런 네. 꼬는 거죠. 게시물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선수들 말고도 보니까 이번에 이병근 감독도 굉장히 화가 났다고 아, 인터뷰 그쵸. 때 이야기하시는 거 봤고 이게 왜냐면은 그 구단의 이미지가 완전히 그렇죠. 와장창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예. 팬 한 명 때문이잖아요, 이게. 예, 팬 뭐 한 명은 아니죠. 여러 명의 맞아요. 팬들의 네. 행동 그런 부분이고 이거 네. 법률적으로는 만약에 네. 지금 그 피해자 부모께서는 이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봅니까? 제가 그 스포츠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이제 계시는 오지연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봤어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도로 가해자가 한 명이라면 단순 폭행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도 있다고 먼저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만약에 협박, 모욕이 포함된다면 또 형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또 설명을 해줬고 또 게다가 지금 공중파 뉴스에서도 이 사건 지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도 지금 공론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피해자 어머니께서 올리셨다는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협박, 네. 위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오지원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좀 형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수 폭행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그쵸. 폭행을 이- 했을 경우에는. 근데 네, 그렇게 오지연 돼- 변호사가 네. 네, 말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형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구단의 징계도 징계지만은 네. 이게 연맹 차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징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지금 그렇죠. 상황이 되고 네.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제 서포터즈, 우리는 이제 지지자라고 번역을 하죠. 과거에는 이제 응원단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런 어떤 팬덤 문화가 있었는데 그 팬덤 문화와는 선을 그으면서 서포터즈가 좀 우리는 특별한 존재, 팀을 위해서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약 20년 가량의 시간이 빚은 아주 안 좋은 악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서포터즈 중에서 선민 의식이나 특권 의식, 결국 지금 얘기했던 이 피해자 학생도 그 원정팀인 FC 서울의 유니폼을 입고 수원 팬들이 좀 많은 지역으로 가서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해코지를 지금 당한 거잖아요. 거의 그게 확실한 추론이거든요. 그게 네. 아니고서는 이 학생이 뭔가 행동을 한 것도 그렇죠. 없는데 네. 예. 그 이상한 이념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리의 적, 피하 구분을 하듯이 너는 우리의 적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상대팀과 관련된 것이라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덤벼드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일으키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축구장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서포터즈는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아왔는지 조효정 기자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축구 서포터즈 문화가 유럽식, 뭐 남미식 서포터즈 문화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애초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나. 그래서 그 이전 아예 한국에 오기 이전에 이런 서포터즈 문화가 형성된 기원 같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중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하나가 1920, 30년대 남미에서 이제 조직화된 축구 팬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서포터즈 문화가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브라질의 토르치다 오르가니차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던데 이런 게 있고 아르헨티나의 바라브라바가 있습니다. 이게 서포터즈들을 부르는 명칭들인데 브라바 이거는 그 K리그 경기장에서도 보면은 서포터들 중에서 이런 표현 쓰는 그렇죠. 이 스페인어 같은 그룹들이 거 쓰니까. 있어요. 네. 브라바가 이제 스페인어로 치면 용감한 뭐 이런 뜻이. 네, 맞습니다. 음. 먼저 브라질부터 토르치다 오르가니차다부터 보면은 오르가니차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어렵네요. 토르치다. 토르치다 오르가니차다. 토르치다도 많이 쓰죠. 네, 이것도. 토르치다는 포르투갈어인데 이 근데 전체 문장의 뜻 자체가 조직화된 팬, 응원 이런 뜻이라고 해요 포르투갈어로. 그리고 토르치다라는 말이 이제 팬이랑 관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어원이 토르시르라는 포르투갈어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비틀다, 짜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해요. 이게 1930년대 이제 여성 팬들이 경기를 보고 이제 뭐 감동에 북받쳐서 뭐 울기도 하고 이러고 나서 닦고 나서 이걸 짜는 행위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게 팬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당초 응원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 조직적인 응원을 위해 물품을 사려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런 집단 자체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제 후에 서포터즈를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공식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브라바 이건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말인데 이런 열성 팬들을 미디어에서 1920년대에서의 아르헨티나에서 바라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란 뜻이었는데 이게 속어로는 갱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브라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맹렬한 사나운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나운 맹렬한 갱들 굉장히 좀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뭉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팬들이라는 뜻에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훌리건하고도 그렇죠. 어감이 비슷하네요. 네, 쿨리건이 있다면 이제 남미에는 이런 쪽으로 먼저 발전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남미 소프트하우스 문화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기점이 1950년입니다. 이게 1950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이때 결선 리그 방식으로 열렸는데 결승전이 브라질 대 우루과이였어요. 여기서 이제 브라질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루과이한테 1대2로 져서 마라카냥의 비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리오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열렸던 경기인데 이때 이 경기를 보러 크로아티아 선원들이 갔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경기가 열린 경기장 20만여 명이 수용이 가능했던 당시 마라카낭 스타디움에 그래서 그때 남미 서포터즈는 앞서 20, 30년대부터 발달됐던 이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열성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크로아티아 팬들이 그걸 보고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크로아티아로 돌아가서 우리도 하자. 네, 항구 도시 스플리트라는 항구 도시가 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는 뭐 유고 연방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그렇죠. 항구 도시죠. 네, 스플리트. 그 관광지 같은 걸로도 유명하고 한데 여기 하이두크 스플리트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토르치다 스플리트, 토르치다가 앞서 나왔던 포르투갈어죠. 이것들을 결성을 해서 그리고 이 문화가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지역을 시작으로 뭐 영국으로 넘어가서 훌리건 1960년대 뭐 리버풀의 코비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이탈리아로 넘어서 울트라스라고 불리는 팬들로 확산이 됐습니다. 네. 이런 팬들은 이제 뭐 서포터즈들은 배너나 뭐 걸개죠. 그리고 뭐 깃발, 악기 사실 우리 경기장에서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조직화된 응원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염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게 홍염이 거의 뭐 축구에서만 쓰는 네. 응원 도구죠.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축구에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뭐 남미에서 이제 20, 30년대 그때부터 이미 불꽃놀이 폭죽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선원들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원들이 선박에 조난당하면 이 횃불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 횃불을 응원 도구로 쓰면서 이제 홍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이미 뭐 거의 이르면 한 100년 전에 그렇죠. 혹은 반세기 전부터 시작됐는데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그럼 자리를 잡게 된 건가요? 네, 한국에 들어온 거는 90년대 중반으로 보는데요. 이제 프로축구가 출범한 건 1983년이었잖아요. 네. 이때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냥 관람하는 문화, 얌전하게 소극적으로 이제 뭐 구단에서 이제 치어리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만 있고 사람들이 이제 보는 문화가 이제 중점이 되었었는데 1990년대 PC 통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그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C 통신 동호회 형식으로 축구 팬들끼리 정보를 교류하다가 유럽 축구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 응원 문화가 있다. 이게 들어온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걸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 얌전하게 축구만 보는 게 아니라 단체 응원도 해보자라고 해서 1995년 5월 동대문 운동장에서 역사적인 첫 단체 응원이 진행됐습니다.
이 모임을 이제 당시 서울을 연고로 하고 동대문 운동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유공 코끼리 현재 제주죠. 네. 이 팀을 주로 응원을 해서 유공 서포터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때 동대문 구장은 유공뿐만 아니라 세 개 팀이 동시에 썼죠. 네, LG 치타스, 일화 천마 이제 현재 서울과 성남이죠. 이 팀들이 같이 썼는데 이게 근데 유공 서포터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게 유공을 응원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여러 구단이 홈으로 쓰는 구장이고 이 당시에는 이제 경기가 여러 경기 하루에 막 2경기씩 열리고 그랬대요 동대문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아직 도시 연고가 완전히 정착된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이 서포터 그룹 안에는 여러 팀을 응원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해요 분들이. 근데 이제 유공에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막 응원 물품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유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서 유공 서포터라고 불렸다고 하고. 근데 실상적으로는 이제 여러 팀들이 각자의 팀을 응원을 한 거죠. 왜냐면 그 경기장에서 경기 여러 개가 열리고 네.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도 열리니까. 근데 이제 그 이듬해인 1996년 이제 K리그 완전 지역 연고지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뭐 지역 연고를 구단 명칭 앞에 붙이고 또 이때 시행된 정책 중에 하나가 서울을 비워두는 서울 공동화 정책. 네. 이래서 서울을 당시 홈으로 사용하던 세 개의 구단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죠. 서울을 연고로 하던 뭐 유공은 부천으로, 그래서 추후에 부천 SK가 됐고 일화는 천안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성남으로 가서 성남 일화가 됐죠. LG는 안양으로 갔죠. 갔다가 이제 다시, 네, 다시 서울로 서울로 나중에 온 거죠. 돌아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유공 서포터들도 각자 이제 이제 구단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부천으로 옮긴 유공이 아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때 유공을 따라 이제 부천 팬덤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이제 부천 서포터즈가 되는 거고 이게 그 지금도 유명한 헤르메스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95년 12월에는 하이텔 PC통신 동호회를 중심으로 수원 삼성 그때 당시 창단을 했거든요. 막 네. 수원 삼성을 응원하는 팬클럽 사이버 윙즈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랑블루, 그렇죠. 프렌테 트리콜로로 이어지는 거기에 시초가 되는 예, 거죠. 시초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구단별 이제 유럽 남미식 서포터즈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당시부터. 그리고 이런 문화는 이제 각자 구단을 흩어졌다가 이거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같이 그렇죠. 응원하니까 네. 이걸 대표팀에도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1997년 이제 하이텔에서 활동하던 이제 구단 서포터들이 모여서 국가대표팀 서포터즈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게 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부터 활동을 했다고 해요. 이제 원래 임시 명칭은 그레이트 한국 서포터스 클럽이었는데 이후에 붉은 악마로 우리가 잘 아는 붉은 악마로 이름을 붙여졌고 이제 대표팀에도 이런 서포터즈 문화가 자리가 잡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 네. 그때도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거는 아닌데 그렇죠. 이 당시 서포터즈는 뭔가 한국 축구, 한국 프로축구 안에 없었던 어떤 조직적이고 단체적인 응원 문화, 유니폼을 같이 갖춰 있고, 예, 뭐 이렇게 북을 치고 목표를 하면서, 흔들고 네, 뭐 종이가루를 네. 던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한 좀 화려한 그런 이런 게 축구에서는 좀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어떤 문화적인 리더들, 선구자적인 이미지가 있었죠. 그리고 앞서 얘기드렸지만 붉은 악마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4강 신화와 더불어서 전 국민화로 번지면서 서포터즈라는 게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중화가 됐는데 근데 그 뒤에는 조금씩 서포터즈의 정체성이나 색채들이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조직으로 지금 조효정 기자가 정리해줬을 때는 뭔가 확대되고 연합을 하고 네. 그렇죠. 서포터즈들끼리 응원하는 팀은 다르지만 뭐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는 다들 또 뭉쳐가지고 붉은 악마로 하고 이런 어떤 화합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점점 더 피하 구분 적군이냐 아군이냐의 구분으로 더 색이 몰두를 뚜렷해지는 하고, 거죠. 예. 달라져서. 이렇게 그들만의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그럼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 서포터즈 문화 안에서 벌어졌는지 그 일탈의 역사를 이 윤영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짜잘짜잘한 거는까지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너무 굉장히 많아서. 굵직한 굵직굵직한 것만. 네,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 그리고 방화, 기물 파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역대 폭행 사건부터 좀 살펴보면 여기도 수원이 좀 많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찾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수원만 찾은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2005년에 발생했던 이제 수원 삼성의 대구 팬 폭행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 거랑 그런 폭행 사건이랑 약간 비슷한 결인가요? 네, 이때는 이제 경기 끝나고 발생했고 이거는 이제 요번은 경기 전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유혈 사태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치고 받았더라고요. 네.
네, 2005년 5월 29일에 이제 대구 홈 경기 종료 후 대구 서포터 이제 3-4명을 이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서포터 원정을 간 수원 서포터들이 네, 그랑블루 서포터들이 집단 폭행을 가한 네,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이제 대구 FC 서울 소모임 소속 이제 20살 젊은 대구 팬들이 집으로 가는 단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에 수원 삼성 서포터가 단체로 있던 지점에 끌려가서 좀 폭행을 그렇게 당했거든요. 이 폭행으로 안아골절까지 당하고 좀 몸에 피멍이 들도록 굉장히 심각해요. 네. 안아골절이면 이제 눈 주변에 네, 그러니까 뼈가 맞아서 내려앉은 건데 이제 이 젊은 대구 팬을 구하기 위해서 2-3명의 대구 서포터즈가 또 가서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분들까지도 같이 맞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CCTV도 많지 않고 SNS도 없었잖아요. 2005년이니까 그게 네. 공론화가 그래서 안 됐습니다 많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대구 팬의 설명을 토대로 이렇게 쓰여진 건데 굉장히 좀 심각했던 일이었고요. 다음 사건을 보면 또 2010년 수원 팬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수원 팬들이 1층 응원, 2층 응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1층은 시기였거든요. 뭐 그랑블루, 네, 2층은 이제 하이랜더라고 하이랜드죠. 해서 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과격하다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죠. 네, 이때는 이제 2010년 5월 8일 수원 삼성과 울산현대 홈 경기가 끝나고 이제 수원의 원로 서포터진 이모 씨가 소모임인 여기서 나오는데 스컬크루 회원 30명의 좀 집단 폭행을 좀 당한 사건입니다. 30명요? 네, 근데 뭐 30명이 말이 30명이 때린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 이게 지켜보는 사람을 아마 다 이제 포함을 해서 그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번이랑 조금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 스컬크루면은 같은 네, 맞습니다. 분 아니에요? 이번 사건하고? 이번 사건에 같은 크루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컬크루는 이후에 활동이 좀 중지됐었는데 2018년에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 다시 활동하다가 또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활동 중지를 시킨 주체는 구단이었나요? 아니면 자발적인 활동 중지였었나요? 그때는 이제 아마도 제 네, 기억에는 구단이 네, 했던 구단에서, 걸로 기억해요. 했던 걸로. 워낙 이것도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네. 사건이었다 보니까. 근데 돌아와서 지금 4년, 5년 활동했다는 거는 구단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도 그냥 활동하는 걸 묵인을 네, 이제 워낙 시간이 지났고 이제 이후에 서포터들이 1층, 2층 다 통합해서 이제 프렌테 트리콜로로 바뀐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임에 대해서는 뭐 시간도 충분히 지났고 멤버도 많이 바뀌었다 생각해서 그냥 놔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2018년에 복귀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논란 중심에 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서울 팬들과 인천 팬들이 충돌하는 사건인데요. 인천에서 열린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원정석 분리 철창을 두고 인천 팬들이 도발을 하니까 서울 팬들이 듣고 있던 응원용 기태로 철창을 마구 이렇게 쑤시는 건데 이게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유혈 사태나 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그 뾰족한 기대로 누구를 찌르려고 했다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해서 수호신의 별명이 콕콕신이라고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콕콕신 사건이라 뭐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롱을 당하는 거죠, 콕콕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은 팀들이 다 이런 부분의 흑역사들이 네,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방화 사건도 지금 네, 조사를 방화 해줬는데 사건도 있는데 이것도 수원이 연로가 됐습니다. 얘도 슈퍼매치였네요. 네, 슈퍼매치였습니다. 2006년 9월 23일에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에서 경기장에 불이 났어요. 이때는 이제 후반 30분경에 수원 주장 김남일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직후 본부석 오른쪽 전광판 밑에 걸린 이제 광고 현수막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때는 처음에 발생하고는 이게 도대체 불이 왜 났냐, 뭐 합선이냐, 네, 합선이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고 서울은 그 뒤에 경찰에 의뢰를 해서 수사까지 맡겼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원 팬 2명이 용의자로 좀 밝혀졌습니다. 네, 10월 6일에 마포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걸 봐서 이게 자수를 한 거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CCTV에 네. 다 잡혔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까지 가서 검찰도 이 사건을 조사를 하고, 근데 이 방화 사건의 용의자 2명은 20대 초중반의 축구 팬이었는데 당시 서울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 서포터인 점을 강력하게 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강력하게 부인했고, 그리고
근데 서울 구단은 용의자들이 수원 삼성 서포터로 활동을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용의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수원 서포터에서는 일단 탈퇴를 했고, 네, 그래서 자기들은 잠깐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아닌가요? 물론 뭐 그 두 사람이 한 행동이 수원 서포터스 모두의 잘못으로 이렇게 볼 네.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수원 서포터스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 네. 그냥 우리는 그냥 수원 팬인데 우리가 우발적으로, 이거 약간 이번하고 또 비슷한데 우발적으로 한 거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수원 서포터한테 이제 서울 구단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수원 서포터는 뭐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어.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가 된지 안 된지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폭행 사건을 됐다. 이거는 경기장 안에 불이 났다는 불이 거, 불을 났습니다. 질렀다는 거잖아요. 이거 조기에 진화를 해서 해서 다행이지. 다행인데 네. 안 했으면 이거 테러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 사실 이거는 진짜 테러라고 볼 수 있는 만약에 거죠. 그 이 불이 난 지역 주변에 관중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그쵸. 위험할 수 인명 있어요. 피해가 이거는 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왜냐면 그렇게 되면 번질 가능성도 커져버리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저도 찾아보면서 꽤 놀라운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 다음은 좀 기물파손. 근데 기물파손 이건 사실 워낙 많아요. 원정 팬도 와가지고 워낙 많아요. 그 의자 부수고 가고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좀 큼직한 걸 정리했는데 2017년에 있었던 이제 부천 관중들이 좀 이렇게 그라운드에 난입해서 경남전이었거든요. 경남전 지고 나서 부천 팬들이 그라운드 난입해서 광고판 걷어차고 뭐 이래서 연맹으로부터 이제 무관중 한 경기 징계를 받았고 제재금 1,000만 원이라는 조치가 좀 내려졌고요. 2018년도에는 스티커 테러가 있었습니다. 스티커 테러 이거 최근에 엄청 그렇죠. 핫했죠. 좀 네. 감정 싸움으로 많이 맞아요. 번지던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스티커를 원정 가서 팬들이 그렇게 붙이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대 수원 팬들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 가서 알림판에 스티커로 과거 이제 심판 매수 사건을 조롱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미 경기 전날에 좀 벌어진 일인 게 이제 전북 관계자가 11시 반쯤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스티커가 다 붙여져 있었거든요. 거기. 네, 근데 이제 전북 측에서는 우리보다 그렇게 일찍 나오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스티커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무슨 무슨 죄입니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지른 사람은 치운 사람 따로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사례를 보니까는 또 반대로 전북 네, 전북도 한번 했습니다. 했었네요, 네, 스티커 전북 테러를. 현대 소모임 이제 CBS 워리어스라고 하죠. 네. 12스 워리어스. 네, 12스 워리어스. 여기서 송암 스포츠타운에 갔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그거를 또 올렸더라고요 SNS에.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소모임 단체에서 결국 공식 사과문을 내고 직접 원상복구를 시키고 자필 사과문까지 쓰면서 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사건들이 다. 이거 소수일 텐데 아마 지금 정리해 온 사례는. 그렇죠. 극히 네. 일부가 이 네. 정도. 일부입니다. 일부. 근데 뭐 서울 팬들이 성남 가서 의자 부순 것도 봤고. 이게 전 또 엄청 뭐 이제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했어라고 되게 자랑하듯이 올려요. SNS에 그러면서 꼬리가 밟혀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 그 학생을 이렇게 폭행하는 그 영상도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겠죠. 유출이 예. 됐다고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서울 팬이 처음에 최초 영상이 서울 팬이나 혹은 뭐 다른 일반 팬이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응징을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유출됐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네. 폭풍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아까 전에 뭐 전북 현대 소모임도 자기들이 네.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듯이 올렸다가 그랬다가 걸렸고. 걸렸다는 게 네. 웃기네요 진짜. 근데 아예 그 스티커에 CBS 워리어스라고 적혀 있긴 해요. 스티커 자체. 영국 국기 같이 생긴 초록색 음. 스티커가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무슨 심리인지. 근데 이제 약간 스티커는 뭐 이렇게 되게 가볍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 영국의 이제 훌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조금 어쨌든 뿌리니까 영국 축구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 서포터즈 문화를 좀 동경하는 그런 심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동경할 만한 대상인가요? 멋있나 그게?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
저렇게 저 팀들은 저렇게 팀을 응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단체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과격한 것도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또. 네. 항상 뭐 소수의 일탈이 네. 대다수의 이미지를 결정을 짓죠. 네.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윤영 기자가 소개한 이런 일탈들이 사실 해외에서는 홀리건이라고 불리는 그 축구장 안팎에서 난동의 주 원인인 그런 팬들이 하는 행동하고도 좀 닮아 있는 게 뭐 승패 상관없이 일단 난동 피우고 싶고 예. 이겨도 뭐라고 조롱하고 싶고 지면은 져서 열받아서 시비 걸고 싶고 예, 싸움을 걸어오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우리는 강하다. 우리 너네한테 지지 않았어. 굴복하지 않았어. 우리가 여기 와갖고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단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훌리건들이 일으킨 사건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하기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해요. 네. 그렇죠. 거긴 그런-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까 해외는 네. 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됐는지 좀 간략한 몇 가지 사례만 좀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남미 쪽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브라바 갱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이제 공격적인 팬들인데 이제 아르헨티나 사례를 가져왔는데 엘 수페르 클라시코라고 리버플레이트랑 보카 주니어스 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 가장 이제 유명한 더비 중 하나로 꼽히는 이제 라이벌전인데 네. 굉장히 과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68년 푸에르타 12의 비극, 푸에르타가 스페인어로 게이트란 뜻이더라고요. 문. 부에르타. 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이제 당시가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으로 혼란하던 시기였고 정부가 몇 년간 조사를 했는데 이제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는데 그래서 딱히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게 밝혀진 게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당시 두 팀이 맞붙었고 경기 후에 보카 원정 팬들 쪽 출구인 12번 게이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70여 명의 팬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당한 이제 대참사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 최악의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압사 사고 이런 게 일어났냐라고 하니까 당시 이제 보카 팬들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리버 상대팀 깃발에 불을 붙여서 던졌고 이걸 이제 피하고 뭐 이렇게 우르르 몰리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불이 났으니까 리버플레이트 팬들이 빨리 벗어나려고 이제 네. 사람들이 아니요, 쏠리다고. 보카 네. 자기들 팬들이 아, 같은 팬들끼리. 자기 팬들이. 근데 위층에서 상대편 깃발에 아. 불을 붙여서 던졌고 이게 우리 팬들 구역에 떨어진 거고 그 보카 팬들이 이렇게 피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도 있고 이제 그 리버 홈팬들이 리버 팬들이 이제 원정팬 구역으로 와서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이때 이제 문이 결국 열리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경찰이 문을 못 나오게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냥 문이 이렇게 쭉 닫혀 있었는데 왜 닫혀 있었냐 뭐 여기에 관해서도 말이 많은데 이게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그냥 안타까운 사고로만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은 이제 1994년에는 이제 또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일이 벌어졌는데 경기가 리버의 승리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보카 팬들이 60명이 경기장 밖에서 매복을 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뭐 철로 근처 역 근처였던 것 같아요. 뭐 매복을 해 있다가 리버 상대팀 이제 팬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막 총까지 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네. 3명이 중상을 입었죠. 그리고 2015년 최근이죠 비교적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16강 경기 도중에 이제 경기 도중입니다 이거는. 근데 보카 팬들이 후반전 이제 경기 선수들이 이제 라커룸에서 있다가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 상대팀 선수들한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아, 후추 스프레이 이거는 여성들이 보통 네, 이제 호신용으로 요즘에 네. 많이들 쓰는 거잖아요. 이거 그 상대 선수들한테 뿌린 거예요. 어. 경기 도중에 이제 후반전 하러 나오는 선수들한테. 그래서 경기 당연히 중단됐고 이제 보카가 오히려 실격 처리됐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3년 뒤인 2018년에는 반대로 리버 팬들이 이게 보카 팀버스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뭘 막 던져요. 영상도 있는데 던졌는데 그게 던져서 그게 유리창을 막 깨집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선수들이 유리창 파편에 맞아서 다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한 팀 이 라이벌리에만 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잉글랜드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 훌리건의 유명한 본거지. 것들이 네, 많죠. 유명한 사건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헤이젤 참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1985년 5월 29일에 이제 벨기에 브뤼셀 헤이젤 영어로 헤이젤이라 하는데 여기 스타드 루아 보두행에서 일어난 훌리건 난동으로 인해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9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그런 큰 사건인데요. 이제 폭력 사건이라서 헤이즈의 폭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리버풀과 유벤투스의 경기였는데 경기 전부터 양팀 팬들이 좀 충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에는 리버풀 팬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원래 이 구역을 나눠 놓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넘어서 유벤투스 팬들의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유벤투스 팬들이 출구 쪽으로 도망을 치다 보니까 그 낡은 경기장 외곽 콘크리트 벽이 무너졌대요. 무너지면서 39명이 거기 깔려서 사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600명이 또 부상을 당했고 당시에 좀 처벌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훌리건 29명이 구속이 됐는데 리버풀 팬 14명 중 7명은 징역이 3년이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고 사태를 좀 방관했던 벨기에 공무원도 2명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네요. 이때는. 아무래도 많이 죽었잖아요. 39명이면. UEFA의 처벌은 잉글랜드 클럽이 향후 5년간 국제대회 금지, 그리고 리버풀은 7년간 국제대회 금지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아주 강도 높게 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리그 자체가 암흑기에 빠졌었죠. 네, 이 그렇죠. 일로 때문에. 네,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온 사건은 굉장히 최근 사건이라서 가져왔거든요.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유로 2020 때 일어났던 건데 이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전 당시 또 잉글랜드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경기장 난입을 시도했고 또 경기장 밖에 설치된 구조물을 부수고 뭐 바리케이드를 막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집단 폭행을 하는 영상이 SNS까지 타고 퍼지면서 또 굉장히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 시작 이 난동이 경기 시작 전부터 후까지 쭉 이어졌다는 건데요. 경기 시작 후에는 그라운드에 팬이 난입하고 그리고 양팀 애국가가 불릴 때 굉장히 좀 소란을 피우고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죠. 또 그라운드에 물건을 던지거나 뭐 폭죽에 불 붙이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유럽 축구에서는 워낙 자주 보는 일이라 이제는 뭐 익숙한데 또 경기 후에는 잉글랜드가 졌잖아요. 이때 그러다 보니까 훌리건들이 밖에 나가서도 폭력 사태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UEFA는 잉글랜드가 이제 UEFA 주관대 2경기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르도록 좀 징계를 내렸고 벌금 10만 유로 약 1억 3,8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뭐 사이즈가 큰 사건 사고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치 뭐 들으시면은 K리그는 상대적으로 좀 얌전했네. 스티커 정도는 뭐 스티커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본 속성이 다른 건가? 저는 기본 속성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성만 봤을 때는 이게 과몰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 유럽이나 남미는 훨씬 더 많았던 거고 우리는 적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게 낯선 상황이다. 저들은 뭐 축구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패거리들끼리 다니고 뭐 폭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축구장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남미 특히 남미나 유럽 일부 국가들도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이탈리아나 이런 데를 가보면 가족 단위 팬들은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즐긴다고 할 때 보면은 뭐 가족, 친구, 연인 이런 이제 단위 팬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이 어떤 폭력 사건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해도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과연 우리가 서포팅은 그럼 필요악인가? 라는 그런 한번 생각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서포팅이라는 게 선수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열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그들의 방식의 선택으로 인해서 축구장 안이나 밖이 무법천지가 돼야 되는가? 서포팅 없이도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다른 프로스포츠 안에는 어떤 그런 주도적인 어떤 문화. 과거에는 이제 그게 축구, 프로축구만의 어떤 차별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좀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스포츠가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 중 하나도 그런 뭔가 열성적인 서포터 문화가 있기는 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지나쳐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도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서포팅이란 거를 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확실히 교육은 필요한
네, 성애라고 좀 여겨지고 네. 그 교육이라 하면 아무래도 좀 강력한 처벌 네, 이나 좀 이런 사례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처벌 사례들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도 많고 네. 그래서 조금 네, 우리 구단을 응원하는 거면 네, 구단에 진짜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구단에 해를 뭔가 큰 해가 될 만한 그런 강력한 좀 처벌 같은 게 있으면 그래도 좀 그런 과격한 문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 처벌만으로는 조금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 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외국 사례만 봐도 외국은 처벌을 아까 보니까 엄청 세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네.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누굴 때리고 이러고 한다는 거는 사실 처벌 자체가 뭐 경기장 출입 금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법적으로 실제 밖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된 행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그 그룹 안에 있으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사고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리가 있고 축구 팬들 이 서포터즈들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스포츠들 뭐 야구나 뭐 농구나 배구 이런 걸 보면은 네. 그 응원을 주도하는 게 팬들이 아니라 구단에서 운영하는 뭐 치어리딩 팀이라던가 네. 응원 단장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축구는 이런 것보다는 팬들이 직접 주도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그 팬들이 주도를 하다는 팬들이 있다 보니까 그 팬들은 어떤 종류의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응원을 주도하고 네, 응원의 어떤 노래라든가 네, 구호도 또 우리가 만들고, 만들었어. 네. 우리의 뭐 잡으시고. 어떤 세력을 그래서 이제 그 권력화돼서 이 집단이 뭐 세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체로 뭐 유니폼도 맞춰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소속감도 키워가고 이것들을 이제 다른 팬 서포터즈들과 충돌하면서 뭐 세를 키워가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또 근데 이 권력들을 표출을 그 경기장 안에 그 구역에서만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그거를 그렇죠. 너무 취해서 그걸 이제 경기장 밖까지도 끌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막 큰 소리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다른 팀 유니폼 입고 지나가면 막 뭐래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번 사태처럼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게 그 권력에 너무 취해서 뭐 그런 것들을 다른 이제 정상적인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개인으로 있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힘이 있다는 것들을 믿고 밖에까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건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 흐름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도 네. 그 생각이에요. 서포터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홈팀의 경우에는 N석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죠. 이거는 거의 서포터즈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그렇죠. 일이에요. 물론 이제 경기장 구조에 따라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S석, 뭐 인천처럼 네, 그렇죠. S석을 이제 자신들의 존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N석은 홈팀 거고 S석은 원정 팀 거야. 네. 이게 축구라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약간 암묵적인 룰처럼 그 자리에 누가 원정 팬이 유니폼을 입고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공격이 혼이 잘 나도 되는데. 공격이 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는 그렇죠. 그래 식의 되어 있어요. 서포터즈들의 어떤 논리로서 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조희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서포터즈들이 위치하는 N석이나 S석이 권력화, 성역화가 돼 가는 게 지금 경기장 밖에서의 이런 우발적인 돌발 행동까지로도 지금 이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몰입하지 않고도 축구를 충분히 즐기는 일반적인 그런 팬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좀 당혹스러운 상황일까. 저는 이 서포터즈들이 점점 더 폐쇄적이고 권력화가 돼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팬들이 생각하는 시선은 어떤 걸까도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허인혜 기자에 부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냐. 네네. 근데 제가 지금 팬분의 입장을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좀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조효정 기자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서포터즈들의 그 응원하는 문화를 경기장 밖에서는 아예 그냥 제한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 안에서만 그냥 순순히 뭐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좀 자기 팀을 응원하면은 굉장히 뭐 아름답잖아요. 그림 자체는. 예. 그런데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봤는데 왜 웃죠? 아니요. 책을 읽었다고 하셔서. 아, 네. 책을 읽었을 때 봤는데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네. 아무튼
독일은 이제 예전에 나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자신들의 반성, 반성과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우려나 이런 굉장히 크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는 뭐 독일 대표팀이 축구를 하면 응원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지만 바깥에서 뭐 응원을 하거나 그러는 거를 완전히 네. 뭔가 거의 범죄처럼 여긴다고 집단 하더라고요. 행동을 하면 네. 문제가 군중 될 심리가 빚어낼 수 네, 있는 그쵸. 그런 행위를 스스로도 이거는 경기장 안에서만 우리가 허용하고 경기장 밖에 나오면 그런 건 없어. 네네 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래서 밖에서는 뭔가 이런 그런 행동을 굉장히 엄격하게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문화 자체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도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일어났고 그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리한 거 들어보니까 또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밖에서만큼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서포팅 문화를 없애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는 그런 걸 아예 제한을 시키는 거는 네.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장애 서포팅을 금지하자라는 네. 서포터즈들만의 암묵적인 룰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암묵적인 룰을 만든 거는 당시에는 이제 각 구단에 있는 서포터즈들이 이제 연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체 같은 게 존재를 했는데 그게 2000년대 중반에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지금은 이제 각 구단 이제 서포터들이 자기들의 논리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암묵적인 룰은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뭔가 시비를 걸게 되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런 뭐 노리고 있다가 막 덤벼드는 막 승냥이들처럼 네.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수원 구단에서 이번에 그 구단 차원의 사과문을 올리면서 클린 서포팅 문화를 좀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이런 부분도 클린 서포팅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장 안에서는 선을 지켜가면서 열정적으로 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절대 어떤 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의 걸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카니발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관중석을 빠져나가가지고 뭔가 자신들만의 경기 이후에 어떤 축제를 즐기는 노래를, 근데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사고로 벌어질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것들 딱 경기장 안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제가 최근에 되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팬분이 올려주신 글을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허인혜 기자가 그분은 의견을 받아온 게 같은 분인 것 같은데 되게 명문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번 사건에 대해. 아 그래요? 네, 서울 네. 팬. 유지훈 씨. 네네네. 네. 이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SNS 상에서 아이디만 봐가지고 그분이 유지훈 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이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분의 생각이 아마 그 권력화되어 있는 소수의 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서포터즈들에게 좋은 그렇죠. 경고의 메시지가 네, 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일단 직위원정대에 있는 뭐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팬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그 유니버스 내에 있는 서울 팬 유지훈 씨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서울 팬이잖아요. 이번에 또 그 중학생 그 피해자도 서울 팬이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의견을 표출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이 하셨던 이 말씀 자체를 그냥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한국 내 프로스포츠 경기장 중 혼자 가기 겁나는 곳, 그리고 가족 데리고 가기가 꺼려지는 곳으로 축구장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프로배구, 프로농구,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는 팬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은 있나요? 다른 경기장에서? 저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장을 가더라도 가족 단위가 네, N석이나 S석으로는 잘 가지 않는 것 좀 같아요. 피하죠. 그렇죠. 가족 네. 단위 팬들은 E석이나 W석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문화, 청춘을 바친 K리그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폭력적일까? 이렇게 전통과 문화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래 이어져 오고 있다. 같은 옷을 입은 채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그리고 골대의 뒤를 지키는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모임에 가입했다고 하여 그런 수많은 거지 같은 이유를 거지 나열해서 같은 이유. 네, 문화를 즐기러 온 상대팀 팬을 향해서 위협, 협박,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번엔 폭력을 그렇죠. 행사했죠. 네. 그 당연한 사실을 좀 주기적으로 지적해야 하는 상황도 코미디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고등교육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에서 다 큰 성인, 뭐 최소 고등학생 이상의 사람들에게 축구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일러야 하는 그런 사실이, 그리고 심지어
알려줘도 들어먹지 않는 이 사실이 너무 코미디다. 훌리건 뭐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왜 축구장만 가면 우리 정서와 맞지도 않은 훌리건 문화를 동경할까? 자신의 급을 낮추는데 왜 혈안이 되어 있을까? 훌리건이 아니라 울트라스라고 뭐 입맛에 맞춰 맘대로 갖다 붙이는 것도 한두 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장에서는 응원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아이러니함. 저 이거 이 부분에 엄청 동의했어요. 네, 맞아요. 네, 반전 메시지에 대한 그 배너들을 엄청 많이 붙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거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해불가능의 행위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축구 경기장은 이제 축제의 장이다. 90분은 전쟁놀이를 가장한 축제이며 90분이 다 끝나면 축제로만 남아야 한다. 10년 넘게 사랑한 문화를 멋대로 망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의견을 네. 해주셨습니다. 글을 쓴 거예요? 의견을 낸 거예요? 이분은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그 자체가 되게 멋진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의견을 받은 거죠. 네. 받은 거. 네. 그러니까 그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어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수원 삼성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어느 시기에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뭐 응원가도 어떻게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에서의 그런 응원가들을 많이 모티브를 삼아서 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대중적인 응원가를 쓴다고 하거나 혹은 여름이 되면은 지금 워터밤 축제처럼 막 물을 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축구를 보면서 같이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분명히 10년 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과격하고 뭔가 90분 동안 서가지고 뛰면서 응원하지 않으면은 너는 진짜 팬이 아니야, 서포터즈가 아니야라고 규범짓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이 수원 팬들이 있는 서포터즈가 있는 엔석을 장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결국 이렇게 되는 걸까? 저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 유지훈 씨께서 얘기하셨다는 90분은 이제 전쟁놀이를 가장한 축제다. 이거는 뭐 축구가 발현된 어떤 역사의 시작의 문화였고 뿌리죠. 네. 뭐 저는 피하 구분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축구는 그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도 지켜야 되는 선은 있고 끝나고 나면은 그 감정을 조금은 누그러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감에 달린 조치라는 말씀. 네. 사실 딱 하나의 기준만 들이대면 돼요. 내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은 어딜 감히 상대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해코지를 하고. 그렇죠. 네. 맞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폭력 휘두르는 거랑 똑같은 그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를 줘서 네. 내가 열이 받는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노 조절이 안 돼. 네, 그런 그런 이유가 거죠. 네. 뭐 아까도 얘기했고 앞에도 이제 뭐 당연히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사실인데 알려줘도 이제 들어먹지 않는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뭔가 이렇게 뜨겁게 흥분을 하고 나서 이게 가라앉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라앉는 것도 사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가라앉게 되는데 그 무리들이 다 같이 이제 우리를 몰려 나오다 보면은 이게 올 가라앉혀지지가 않죠. 이게 분명 혼자 있으면 절대 저는 그런 행동을 안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개인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그렇게 뜨겁게 끌어올려졌다가 이게 그것도 단체로 뭉쳐서 집단 행동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게 소모임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모임에서 그 리더가 확실히 그런 거를 맞아요. 어떤 분위기로 그렇죠. 끌고 가느냐가 끌고 중요한 가냐가 거죠. 굉장히 거죠. 중요한데 네. 그게 소모임의 리더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구단이 소모임들 리더를 뭐 모으든지 아니면 리더를 선출을 해서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든지 차라리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것도 생각이 근데 좀 듭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주체고 구단의 어떤 구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쫓아가지 않으니까 주체적으로 할 거야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이 슈퍼매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상대적으로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 강원 FC 서포터즈 나르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포항 원정을 갔어요. 포항에 이제 서포터즈는 강철 전사인데 네. 사이좋게 서로 음식을 주면서 원정 오시나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드셔라. 음료도 드시고 해라. 네. 이런 좋네. 분위기가 같은
날에 K리그에서 다른 경기장에 벌어졌어요. 좋네. 강원법은 원래 이렇게 서포터들끼리 사이가 좋더라고요. 서로 이제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래요? 네, 그 교류도 있고 뭐 음식을 똑같은 것도 나눠주시고. 아, 그런 교류 저는 전부터 있었다고. 대구 포항 팬들이 그때 물론 2대1로 끝나긴 했지만 그때 맹경기를 펼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거 고기 보여요. 먹으러 가는 아니, 고깃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고기 먹고 있어 2대1로. 얼마나 좋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르샤 그렇죠.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아까 윤효영 기자가 리더의 역할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렇죠. 나르샤는 이제 강원 FC 창단하고 나서부터 조금 전통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그 리더를 앞선에서 하시구나. 분위기를 리드를 하세요. 차분하게. 좀 많이 점잖은 편. 네, 점잖은 편이고 우리가 지금 성적이 강등권에 처해 있어도 제가 뭐 영상을 보다가 하나 또 본 게 뭐냐면 그때 그 김학범 감독이 강원에 있을 때 네. 팀이 이제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가지고 강등 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그 팬들이 클럽하우스 찾아온 거예요. 그 김학범 감독 그때 놀랐대요. 혹시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오셨나 다들 단체로. 근데 그 팬들이 이제 손에 다 촛불을 하나씩 들고 그렇죠. 이제 강원 팬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압박감이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다. 지금 부상 선수도 많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경기 이기고 그 시즌에 급적으로 잔류했어요. 저는 이런 문화도 K리그만의 어떤 서포터즈들의 좋은 문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준 씨 얘기처럼 왜 가장 그지 같은 문화를 동경하고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걸 지금 가져온 그런 네. 거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마치 축구의 아주 뿌리 가장 아름다운 맞아. 문화인 것처럼 네. 이제 포장을 하고. 맞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정리해 본 게 저는 그거예요. 폭력은 쉽게 전이 된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드라마 야인 시대처럼 패싸움하고 누구를 때려 눕힌다고 해서 그게 정이고 낭만이고 이렇게 포장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분위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에 통용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법과 질서가 있고 도덕과 상호 배려가 있고 치안의 사회규범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고작 응원하는 팀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집단으로 가서 위협하고 한 사람을 이제 몰아넣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 어떻게 용인될 수가 있겠어요? 열정과 애정이 가했던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너무 싫고요. 이번 일이 어쩌면 더 강한 충격으로 오는 거는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뤘던 일상이 돌아오고 있는 중요한 타이밍에 이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걸 느꼈죠. 서로 더 배려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을 배웠는데 그런데 유관중이 시작됐고 육성 응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났다고 그걸 가장 갈망했던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행동이라는 게 수십 명이 몰려가지고 한 명의 학생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항상 저는 한 얘기 있어요. 축구장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서포터즈라기보다는 훌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유지훈 씨는 그들이 이제 훌리건이 아니고 울트라스다라고 하지만은 남을 해하고 위협하는 즉시 그들은 서포터즈도 울트라스도 아니고 그냥 훌리건인 겁니다. 예, 그런 훌리건의 룰로 넘어갈 수 있는 치외법권도 아니고 모법천지도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그런 분위기가 절대 사회의 기준하고 동일하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싶으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즐기세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타인하고 굳이 접촉하려고 하고 왜 K리그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조롱을 극소수 팬들의 일탈 때문에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책임을 확장과 연결과 연대를 거부하는 극성 서포터즈, 정확히는 훌리건이라는 지적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사라져야 저는 K리그가 모두의 진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의 정리는 이래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아까 뭐 출입 금지 조치 이런 게 너무 약하다. 어떤 조치로 좀 이거를 그 뭐 근데 이거 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는 뭐 다음 문제로 치고 어떤 징계를 내려야
이게 적당한 징계인가? 사실 출입금지 징계가 사실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신분을 속인다거나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매를 해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하면 성형 수술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사실 그냥 들어오더라도 이거 그 모든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까요? 그 입구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이거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을 못 오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잖아요. 그럼 까먹게 되고 그래서 이 출입 금지 징계 자체가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럼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연맹이나 구단 입장에서 그 자체 징계를 하잖아요.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출입 금지가 가장 최고의 조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에게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근데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징계를 네. 내릴 수 있지 연맹이나 구단에서 사법적인 문제 빼고 제외하고 사실은 이제 그거죠.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자신들의 집단 행동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원동력. 네. 나는 이 클럽을 사랑하고 우리 팀과 우리 조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걸 인지시켜줄 수 있는 징계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뭐 구단에다 징계, 네 구단에다가 그러니까 구단에게 벌금 수준이 아니라 승점이라든가 네, 무관중 무관중이라든가. 징계, 무관중. 승점 삭감. 근데 이제 K리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징계를 준 사례가 과거 이제 부천 팬들이 경기장 난입해서 네. 했던 그런 무관중 네, 난동 사건 때 1,000만 원. 이제 무관중 네. 경기가 있었었고 인천도 아마 음. 있었던 것 같고 기억하는데 이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프로축구 연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리포트나 기준을 좀 명확히 잡는 게 어떤가. 과거에서 벌어졌던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들은 거기까지 딱 선을 긋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부터는 아주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다. 예를 들면은 사실 지금 이 승강제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승점 1점, 2점, 3점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 승점을 삭감한다. 박탈한다. 그렇죠. 네. 혹은 뭐 무관중 경기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목소리가 어쨌든 저는 네. 주변의 그런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그렇죠.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제 자정이 어느 정도 될 제가 것 아까 같아요. 얘기했던 강력한 조치와 약간 결을 같이 하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면은 뭔가 서포터들끼리도 뭔가 그러려고 행동을 네, 하면은 내부적으로 하지 마라, 너, 하지 마라. 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팀 결정적으로 팀에 깜깜해.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 사건도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긴 했지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누군가 또 말리지 않아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있으면은 이 가해자를 말리려고 주변에서도 완전 달려들 거고 구단에서도 이제 서포터들한테 네. 부탁을 엄청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평화롭게 하자 이렇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속해 있는 그룹만 좀 계속 변명하려고 하고 우발적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있지 다른 수원 팬들은 되게 미안해하고 있어요. 뭐 네. 미안해하는 맞아요. 팀에 우리 리그에 다른 팬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 가지고 미안하고 그 어제 열렸던 네, 전북과 경기전에서. 수원의 경기 때 걸개가 죄송합니다. 걸렸다. 네. 그건 이제 다른 그룹에서 반성하는 그 걸개를 건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연맹 차원에서 경찰 도움을 받아서 일종의 진상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통해서 리포트 같은 걸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인한 행동들이 우리 리그 전체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들을 강력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기준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뭐 무관중 경기 이런 행동 기준에 대해서는 승점 삭감을 진행할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집단 폭행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정말 강도 높게 강등을 시키겠다. 저는 뭐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제안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그 정도면 네. 네. 그 정도면 네. 굉장히 세긴 근데 하네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K리그가 시작되는 느낌에 딱
기준이 되는 판례가 네. 있으면 좋은 타이밍도 거죠. 사실 지금이 네, 괜찮을 것 타이밍도 그러니까 지금이 괜찮다고. 서서히 이제 우리 경기가 관중 수들이 이제 10,000명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분위기가 복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저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면 이제 팬들이 뭔가 리그와 자신의 팀을 위해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에 되게 열렸죠. 열려 있구나.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린다고 하면 리그의 새로운 부흥기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되는 이 타이밍에 타이밍에. 하필 이런 일이. 대다수의 매체가 다루는 게 K리그 폭력. 이건 정말 안 좋은 네. 이미지를 리그에다가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좀 대응을 이제 연맹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을 잘 지키고 남의 시선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팀과 선수에게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는 팬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희망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조치를 잘 취해야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더 리그에 확산되고 남게 되는 거지. 좀 이런 훌리건들이 하는 문화는 리그에서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하드캐리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에도 뭐 긴 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토론을 해봤는데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또 마친 새 기자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K리그 그러니까 뭔가 한 명의 개인의 약간 좀 일탈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그것 때문에 좀 K리그 서포터가 다 그렇다고 좀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확실히 기준이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포팅 문화 자체 뭐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축구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제 경기를 갔어도 뭐 인천 팬분들이 모여서 응원가 부르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네. 보면은 그렇죠. 그냥 이런 문화가 좀 좋은 문화만 남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문화가 없어져서 더 많은 팬들이 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터즈 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번 사건처럼 뭔가 뭐라 하죠? 좀 훌리건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네. 그 수원 팬분들도 지금 뭐 대다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건전한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좀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런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팬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뭐 조직이라든가 기구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좀 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걸 또 연맹에서 생각하면서 네.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건 원치 않아요. 막 무고사가 멋진 골을 넣고 인천 팬들을 향해서 스트롱 세레머니로 달려가면은 인천 팬들이 다 같은 동작으로 화답하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은 우리가 스포츠에서 계속 보고 싶죠. 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그런 폭력 행사라든가 타팀 팬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까 좀 연맹에서 이번 일을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시도, 생각, 이런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현재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축구 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기자들의 친절하고 상세한 썰로 끌고 가는 하드캐리. 오늘도 K리그를 비롯한 국내 축구 부흥을 위해서 하드캐리하고 계신 팬 여러분들은 개고생하셨고요. 리그를 암흑으로 몰고 가는 그런 팬들은 좀 제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한 주 동안 열심히 기획 취재해서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개발.